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풍납포성 나들목 근처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저녁 8시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올림픽대교가 있습니다. 올림픽대교의 조명이 멋집니다. 한강 자전거길을 타고 풍납포성 나들목에서 잠실 나들목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지금부터 한 400여 년 전 1588년에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함대를 자랑했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침시킴으로써 영국이 해상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던 여왕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은 여왕이 왕으로 있을 때 굉장히 번성했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영국에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 그 다음에 빅토리아 여왕,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시절에 굉장히 융성한 국가로 발전을 거듭해 왔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제는 엘리자베스 2세 현재의 영국 여왕, 즉위 70주년을 맞이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지금부터 한 400여 년 전에 영국을 45년 동안 통치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튜더 왕조의 헨리 8세에 관하여 먼저 말씀드리는 게 순서입니다. 자, 미국 드라마 튜더스, 여기에도 소개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에 소개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튜더 왕조를 열었던 분은 1485년에 헨리 7세입니다. 헨리 7세가 한 24년 정도 집권을 했고, 그 아들 헨리 8세가 또 38년 정도 집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6년 동안 집권했고, 그 다음에 헨리 8세의 장녀였던 메리 여왕이 또 5년을 집권했고, 또 헨리 8세의 차녀였던 엘리자베스 1세가 무려 45년을 통치를 했는데요. 그래서 튜더 왕조는 1485년부터 1603년까지 118년 동안 유지됐던 영국의 왕조였었습니다. 그 튜더 왕조의 이제 후반기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분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인데요. 45년 동안 통치했던 그 기간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집권 30년을 맞이했던 1588년, 우리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4년 전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1558년부터 1603년까지 45년 동안 통치를 했었는데요. 집권 30년을 맞이했던 1588년에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칼레 해전에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 아르마다 인베시블레라는 무적 함대를,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격침시켜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해상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해상 강국으로 최강자였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영국이 격침시킴으로써 영국이 해상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국왕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무역을 지배할 수 있고, 무역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해양 국가, 바다를 지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과거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침시켜서 해상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됐었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한 2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19세기 때 빅토리아 여왕 시대, 빅토리아 여왕은 1837년부터 1901년까지 무려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던 여왕인데요.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이른바 해가 지지 않은 대영 제국을 건설을 했었습니다. 5대양 6대주에 많은 식민지를 개척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영연방 국가가 과거에 식민지였다가 2차 세계대전 전후에 독립을 했던 영국의 과거 피지배 국가들이죠. 그런 나라들이 영연방 국가를 결성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56개국입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해가 지지 않은 대영 제국을 건설을 하게 된 기반이 됐던 게 빅토리아 여왕 시대보다 한 200여 년 앞선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절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는 5대양 6대주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전 세계 영국의 식민지가 개척이 되다 보니까 한 식민지가 해가 지면 다음 식민지가 또 해가 떠 있고, 또 그 식민지가 해가 지면 그 옆에 있는 식민지는 해가 떠 있고, 지구가 계속 자전을 하게 되는데 식민지 중에 어디는 항상 해가 떠 있다.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360도 회전하더라도 5대양 6대지에 포진되어 있는 영국의 식민지 중에 최소한 한 군데는 항상 해가 떠 있다 라고 해서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이라는 말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빅토리아 여왕 시절이 그냥 온 게 아니라 200여 년 정도 앞선 1500년대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그 업적이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국 여왕이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현재의 치세도 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과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그런 업적 공로가 치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영국이 선진국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무적 함대를 격파했다라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미국에 버지니아가 있습니다. 미국의 초기의 대통령들은 버지니아 주 출신들이 많은데요.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도 버지니아 주 출신이 많은데, 버지니아라는 말이 바로 영어로 버지니, 처녀지 않습니까? 처녀가 개척한 땅이다 해서 버지니아라고 하는데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처녀 왕이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짐이 국가다라는 명언을 남겼듯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라는 말을 명언으로 남겼는데요.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처녀로 국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 1세 때 1585년에 미국의 버지니아 그 지역에다가 영국인 남자는 한 80여 명, 여자는 한 10여 명, 총
102명을 지금의 미국 버지니아 쪽에다가 식민지 개척민으로 보냈는데 4년 후에 가보니까, 즉 1589년에 가보니까 풍토병 등으로 인해서 전멸해버리고 생존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식민지 개척은 실패했는데요. 그로부터 세월이 한 30년 정도 흘러서 1620년에 드디어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지금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플리머스 항에 입항을 한 게 1620년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공식적인 식민지 개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버지니아에 1585년에 보냈던 사람들이 생존했다면 영국의 미국 식민지 개척사는 35년이 당겨졌을 텐데 102명이 전멸해 버렸기 때문에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106명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미국 식민지 개척사의 첫 발을 디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말씀드리려면 이제 그의 아버지인 헨리 8세에 관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자, 튜더 왕조를 열었던 분은 1485년에 헨리 7세인데 그분이 24년 동안 통치하고 그의 아들이 1509년에 왕위를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헨리 8세, 즉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인 헨리 8세는 결혼을 6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극에서는 단골 메뉴로 그게 소재로 활용이 되는데요. 결혼을 이제 6번을 하는데 첫 번째 부인은 스페인의 공주였던 캐서린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인과는 이혼을 하죠. 이혼을 하면서 이제 스페인이 카톨릭이고 그 다음에 영국은 이제 성공회, 즉 국교인 성공회라는 것은 카톨릭에다가 루터파의 교리를 약간 가미한 게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인 스페인의 공주 캐서린과 이혼하는 것을 로마 교황청에서 반대하니까 영국의 헨리 8세는 로마 카톨릭과 등을 지고 카톨릭에다 루터파의 교리가 가미된 영국의 국교를 만든 거죠. 그게 성공회죠. 그래서 이제 종교 분쟁이 그때부터 발생이 되는데요. 여하튼 첫 번째 부인 캐서린과는 이혼하고 두 번째 부인은 공중 시녀 출신인 엠블린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잠실 나들목에서 좌회전을 하겠습니다. 엠블린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부인 캐서린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메리입니다. 메리 1세입니다. 메리 1세. 나중에 여왕을 합니다. 메리 1세는 1553년부터 1558년까지 5년 동안 여왕을 하는데요. 캐서린의 딸이 메리 1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캐서린과 이혼하고 나서 두 번째 부인 엠블린, 공중 시녀 출신인 엠블린과 다시 결혼을 하는데 엠블린이 첫 번째로 출생한 자녀가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딸을 낳습니다. 딸. 그런데 헨리 8세가 첫 번째 부인 캐서린과 이혼을 할 때 명분이 뭐였냐? 첫 번째 부인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인 메리 1세만 낳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 왕위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출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딸을 낳기 때문에 이혼한다 라고 명분을 구실을 삼았었는데 두 번째 부인인 공중시녀 출신인 엠블린마저도 딸을 낳아버린 거죠. 엘리자베스 1세라는 딸을 낳아버리니까 왕의 체면이, 국민들에 대한 왕의 체면이 많이 깎이니까 두 번째 부인인 엠블린한테 호통을 치는 거죠. 이번에 처음이니까 봐준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마저도 아들이 아닌 딸을 낳게 되면 당신을 처형시키겠다. 왜냐? 국민들에 대한 왕의 채통,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부인 캐서린과 이혼한 사유가 아들을 못 낳기 때문에 이혼한 건데 두 번째 부인인 당신마저도
아들을 못 낳게 되면 나의 체면이 너무나도 손상되고 국왕으로서 위험이 치명타를 입은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인 엘리자베스 1세는 엘리자베스 1세라는 딸을 낳았지만 두 번째도 딸을 낳게 되면 당신을 처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난 게 아들이 태어나긴 했지만 죽어서 태어납니다. 운명의 장난입니다. 사산을 한 겁니다. 사산을. 아들이 태어나긴 했지만 죽어서 태어나는 사산이라는 그런 운명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두 번째 부인인 엠블린을 처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인은 제인 시모어입니다. 자, 신호 횡단보도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부인은 제인 시모어인데, 제인 시모어는 헨리 8세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게 바로 에드워드 6세입니다. 에드워드 6세는 나중에 헨리 8세가 사망한 직후에 1547년부터 1553년까지 6년 동안 영국의 국왕을 하는데요. 세 번째 부인 제인 시모어의 아들이 바로 에드워드 6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왕이 되면 어머니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애석하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제인 시모어는 아들 에드워드 6세를 출산한 다음에 한 2주 만에 산후열로 사망을 하는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정말 아들을 낳기 때문에 차기 왕위를 승계하는 아들 에드워드 6세를 낳았으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따놓은 당상인데 어머니 제인 시모어는 과거에는 출산하다가 사망한 경우가 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후열로 인해 가지고 산후병이죠. 산후병으로 한 2주 정도 만에 사망을 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인을 맞이하는데요. 독일의 공주를 독일의 공주를 네 번째 부인으로 맞이했는데, 그 독일의 공주 이름이 앤이었습니다. 앤 공주와 결혼을 하는데 너무나도 무뚝뚝하고, 그래서 네 번째 부인인 독일 공주 앤 공주와는 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인은 캐서린 하워드입니다. 캐서린 하워드는 두 번째 부인인 엠블린과 친척간입니다. 친척간. 그래서 다섯 번째 부인인 캐서린 하워드와 결혼을 하는데, 캐서린 하워드는 헨리 8세와 결혼하기 전부터 어떤 남자 관계가 좀 복잡했고, 헨리 8세와 결혼한 이후에도 그 남자 관계가 좀 복잡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헨리 8세에 의해서 발각이 돼가지고 또 처형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었던 엠블린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부인이든 다섯 번째 부인이든 친척 관계인데 처형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부인이 캐서린 파입니다. 캐서린 파는 헨리 8세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고, 헨리 8세가 1547년에 사망을 하면서 사망 후에 그 여섯 번째 부인이었던 캐서린 파는 헨리 8세 사후에 결혼을 또 세 번을 더 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세 번째 부인이었던 제인 시모어의 오빠였던 토마스 시모어와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섯 번째 부인이었던 캐서린 파는 헨리 8세와 결혼하기 전부터 그 세 번째 왕비였던 그 제인 시모어의 오빠인 토머스 시모어와 좀 연인 관계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8세의 결혼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은 헨리 8세의 여섯 번째 부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헨리 8세와 잘 살았는데, 헨리 8세가 죽은 다음에는
제인 시모어의 오빠였던 토마스 시모어와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결혼을 또 더 2번 해서 헨리 8세 사후에 결혼을 총 3번 하는 그러한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말씀드릴 게, 헨리 8세가 1547년에 죽고 나서 3번째 부인인 제인 시모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1547년부터 1553년까지 6년 동안 왕위를 유지하는데요. 엄마가 제인 시모, 어머니가 빨리 병약하셔가지고 빨리 돌아가셨듯이 아들 에드워드 6세도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왕을 6년밖에 못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첫 번째 부인이었던 캐서린의 딸이었던 캐서린의 딸 메리 1세가 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메리 1세입니다. 1553년부터 1558년까지 5년 동안 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메리 1세가 1558년에 사망하고 드디어 2번째 부인이었던, 2번째 왕비였던 엠블린의 딸인 엘리자베스 1세가 1558년에 집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603년 70세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엘리자베스 1세는 45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고, 그 중에 후반부였던 1588년에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칼레 해전에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침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인 헨리 8세는 결혼을 6번 했는데요. 첫 번째 부인 캐서린은 이혼을 했고, 캐서린과는 이혼을 했고, 두 번째 부인 엠블리는 처형을 시켜버렸고, 세 번째 부인인 제인 시모와는 사별을 했고, 네 번째 부인인 독일의 앤 공주와는 또 이혼을 했고, 다섯 번째 부인인 캐서린 하워드는 처형을 시켰고, 여섯 번째 부인인 캐서린 파와는 행복하게 살았고, 헨리 8세가 1547년에 죽고 나서 여섯 번째 부인인 캐서린 파는 결혼을 3번 더 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1547년에 헨리 8세가 사망을 할 때가 엘리자베스 1세는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1533년에 출생해서 1603년에 사망했으니까 70살 동안 생존을 했는데요. 1547년이면은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헨리 8세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엘리자베스 1세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헨리 8세의 마지막 부인이었던 캐서린 파가 일정 기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캐서린 파는 세 번째 왕비였던 제인 시모의 오빠였던 토머스 시모와 재혼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캐서린 파와 같이 일정 기간 살 때 재혼남이었던 토머스 시모와도 같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가 차기 왕권 승계 서열에 있다 보니까 토머스 시모가 추파를 던졌습니다. 즉 엘리자베스 1세가 14살밖에 안 되긴 하지만 좀 저기하고 어떻게 잘 되면 내가 여왕의 남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계산이 있었던 건지 추파를 던졌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토마스 시모어의 부인이었던 캐서린 파가 바로 분리 조치에 들어갑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1세를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시켰는데요. 그게 만약에 오랫동안 추문으로 남았으면은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의 국왕의 자리를 승계하는데 치명타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짧은 기간에 단순한
스캔들에 불과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가 나중에 1558년에 왕위를 승계하는데 뭐 큰 장애가 되진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칼레 해전 세계 3대 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계 3대 해전 하면 기원전 480년 제3차 페르시아 전쟁 때 페르시아의 대군을 맞서서 그리스의 연합해군이 그리스의 남서부 살라미스 해협에서 그 페르시아의 함대를 격침시켰던 게 살라미스 해전인데요. 그게 세계 3대 해전 중에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칼레 해전입니다. 1588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해적 출신인 프란시스 드레이크 경을 해군 제독에 영국의 해군 사령관에 임명을 해가지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침시켰던 게 칼레 해전인데요. 프랑스의 북서부 칼레항에 주둔하고 있었던 스페인의 함대를 영국의 그 해군 총사령관 프란시스 드레이크 경이 먼저 기습 공격을 해서 다 불태워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영국에 상륙해서 영국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프랑스 북서부 칼레항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영국의 해군 총사령관 프란시스 드레이크 경이 밤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화공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다 불살라 버렸던 게 칼레 해전입니다. 그게 세계 3대 해전 중에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세계 3대 전 중에 세 번째는 1805년 10월 21일에 스페인의 남서부에서 있었던 영국배 프랑스 스페인의 연합 함대 간의 해상 전투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자전거를 세워두고 계속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왔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잠실 석촌호수 서호 동호 합해서 한 바퀴 2563m인데요. 조깅로에 달리는 분들, 또 산책하는 분들, 또 여기 서호 수변무대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분들, 평일인데도 오늘 8월 23일 화요일 저녁인데요. 주말이 아니고 평일인데도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잠실 석촌호수에 나와 계시는 시민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계속 촬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깅로는 폭이 한 5, 6m 정도 됩니다. 최근에 바닥면에 우레탄 교체 작업을 했는데요. 조깅로의 폭은 한 5, 6m 정도 우레탄으로 깔려 있어서 탄성이 있어서 걷거나 달릴 때 무릎에 부담을 줄여줍니다. 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도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의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2016년 12월에 완공이 되고 2017년 4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관한 지 이제 한 5년 반 정도 됐는데요. 자, 롯데월드타워의 테두리 그 조명이 아웃라인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를 배경으로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쪽으로 좀 옮겨서 하겠습니다. 칼레 해전이 세계 3대 해전, 첫 번째가 기원전 480년에 제3차 페르시아 전쟁 때 그리스 연합함대가 그리스의 남서부 살라미스 해협에서 페르시아의 대군을 섬멸했던 게 세계 3대전 중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집권 30주년이었던 1588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전입니다. 1588년에 프랑스의 북서부 칼레항에서 영국의 프란시스 드레이크 제독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불태워버린 게 세계 3대전 중에 두 번째인 칼레 해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계 3대전 중에 세 번째가 1805년 10월 21일 스페인의 남서부에 트라팔카르에서 있었던 영국 대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 간의 해상 전투였는데요. 영국의 넬슨 제독이 프랑스의 빌레브 제독과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섬멸을 하면서 전사했던 전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의 런던의 트라팔카르 광장에는 넬슨 제독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도 1598년 11월에 노량해전에서 승리하시면서 전사를 하셨듯이 영국의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웅인 넬슨 제독도 1805년 10월 21일에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넬슨 제독이 명언을 남겼었죠. 어떤 명언을 남겼었냐면, 자, 주변의 풍경을 한번 비추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가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넬슨 제독이 명언을 남겼었는데요. 트라팔카르 해전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공격 신호를 알릴 때 영국의 넬슨 제독은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죠. 풀네임이 호레이쇼 넬슨 제독인데요. 공격을 시작 명령을 내릴 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영국은 제군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면서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와 함께 영국이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상대로 포격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넬슨 제독이 사망하면서 전사하기 직전에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1598년 11월 달에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시면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라는 명언을 남기셨듯이 적들이 일본 왜군이 이순신 장군의 전사 소식을 알게 되면
사기가 중천해가지고 노량해전에서 우리가 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순신 장군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라는 식으로 명언을 남겼는데요.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넬슨 제독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신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다. 즉 영국의 해군 총사령관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 나한테 부여한 그 임무를, 즉 영국 해군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해군을 섬멸해라, 격침시켜라 라는 임무를 부여를 했는데 그 임무를 다했다. 그래서 그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신께 감사드린다. 영국 해군이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를 격침시킴으로써 영국의 승리를 가져다 준 신께 감사드린다. 그래서 그 명언을 남긴 겁니다.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여하튼 이제 세계 3대전 중에 세 번째가 트라팔가르 해전인데요. 영국의 런던의 심장부에 트라팔가르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팔가르 해전을 기념해가지고 조성된 광장인데요. 그 넓은 광장의 중심에는 트라팔가르 해전의 영웅이었던 호레이시오 넬슨 제독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동상의 그 기단의 높이, 즉 동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죠. 그걸 기단이라고 하는데요. 기단의 높이가 55m입니다. 프랑스의 개선문의 높이가 50m인데요. 그 넬슨 제독의 동상의 기단의 높이는 55m 기단이고 그 위에 5.6m 높이의 넬슨 제독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화문이 최근에 8월 초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이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었죠. 그래서 광화문 광장의 그 중심에 사람이 차는 안 다니고 사람만 보행할 수 있는 세종대왕 동상, 또 이순신 장군 동상, 그 구역이 있는데요. 원래는 그 구역의 오른쪽, 즉 오른쪽 하면 동쪽이죠. 그 구역의 동쪽 지역, 미국 대사관 쪽으로 차도가 있었고, 또 서쪽 세종문화회관 쪽으로도 차도가 있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동쪽에 미국 대사관 쪽, 서쪽에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차도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세워져 있고, 차는 다니지 못하고 사람만 보행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서쪽 지역 세종문화회관 쪽의 차도를 다 없애버리고 보행만 할 수 있는 구역으로 확장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 그 구역 그 보행자들만 움직일 수 있는 그 산책로죠. 그 면적이 2.1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배 넘게 확장이 된 겁니다. 기존의 면적 비교했을 때 2.1배로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위인이 바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시다 보니까 거기에 동상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1968년에 거기에 설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4년 전이죠. 지금부터 54년 전인 1968년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 동상의 그 기둥이죠. 동상의 받침 기둥의 높이는 10.5m밖에 안 됩니다. 10.5m. 그 위에 6.5m 높이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계 3대 해전은 아까 말씀드린 살라미스 해전, 칼레 해전, 트라팔가르 해전인데 세계 4대 해전을 하면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1592년
7월 8일에 있었던 한산도 대첩 하기진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한산도 대첩을 세계 4대해전에 포함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세계 4대 해전의 영웅이었던 영국의 트라팔칼 해전의 영웅인 호레이쇼 넬슨 제독은 그 동상의 기단 높이가 무려 55m나 되고 그러는데 반면에 똑같은 세계 4대전 중에 하나인 한산도 대첩의 영웅이신 이순신 장군의 동상의 기단 높이는 10.5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영국의 런던의 트라팔가르 광장에서 넬슨 제독의 동상 기단 높이를 본 상태에서 우리 대한민국 서울을 방문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 기단 높이를 보게 되면 엄청난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넬슨 제독은 기단 높이가 55m, 이순신 장군은 기단 높이가 10.5m. 그러면 너무나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과 넬슨 제독은 똑같은 세계 4대 해전의 영웅인데 너무나도 위상의 차이가 난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7월 말에 한 3, 4주 됐는데요. 국민 제안을 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실에 국민 제안을 해서 현재 광화문 광장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에 그게 배정이 돼가지고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순신 장군의 동상 기단 높이 10.5m를 23m로 높여달라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먼저 영국의 그 넬슨 제독의 동상 기단 높이가 55m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1588년 8월 8일이었습니다. 칼레 해전이 1588년 8월 8일에 있었는데요. 그 칼레 해전 당시에 영국의 해군 총사령관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탑승했던 사령관의 그 함정을 기함이라고 합니다. 기함에 그 돛대가 있습니다. 기함의 갑판의 중심에 돛대가 있는데요. 그 칼레 해전은 범선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전투였고 트라팔칼 해전은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였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칼레 해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엘리자베스 1세 시절에 이제 칼레 해전, 프란시스 드레이크 경의 칼레 해전인 거고 그게 1588년 8월 8일에 있었던 거고요. 지금 제가 이순신 장군의 동상과 비교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세계 3대 해전 중에 세 번째 해당되는 트라팔칼 해전입니다. 트라팔칼 해전은 1805년 10월 21일에 있었습니다. 1805년 10월 21일에 있었던 트라팔칼 해전의 영웅이 영국의 넬슨 제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넬슨 제독의 그 동상의 기단 높이가 55m인 이유는 넬슨 제독이 트라팔칼 해전에서 지휘했던 그 배, 함정, 군함이죠. 군함의 그 갑판의 중심에 있었던 돛대의 높이, 그것을 마스트라고 합니다. 마스트의 높이가 55m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엘리자베스 1세 시절에 1588년에 그 칼레 해전은 범세는 돛의 힘으로, 돛범자입니다. 돛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배가 추진 동력을 얻어 가지고 움직이는 배를 범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범선 시대의 개막을 알린 전투가 1588년의 칼레 해전이고 범선 시대의 마지막